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디의 삼국지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나름 대단했던 원소. 원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지의 문을 열어 제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삼국지연의 속의 원소의 모습은 아주 찌질하고 무능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만은 당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초반부의 원소의 모습은 나름 대단했었습니다. 잠깐 춘추전국 시대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춘추전국 시대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사람들, 인재들에게는 나름 황금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각국의 패권 다툼이 날로 심각해지던 전국 시대에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대에 특히 양사라고 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양사, 즉 선비를 양성한다, 인재를 양성한다는 뜻인데요. 삼국지 시대에서 보는 일종의 귀족, 호족화된 그런 선비들이 아니라 전국시대 선비 계급은 각 분야의 소위 전문가 계층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아직은 중하층에 속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능력이 있으면 소중하게 대접을 받았고 그들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각국에는 양사, 즉 선비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주를 써먹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는데 일종의 인재 집합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왕실의 종친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전국 사공자라고 하지요. 제나라의 맹상군, 위나라의 신릉군, 조나라의 평원군, 초나라의 춘신군이 있었습니다. 이들 각각의 집에는요 거의 3,000명 이상의 식객들, 선비들이 머물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집에 머물던 식객들의 활약은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삼국지는 이런 양사 전통, 즉 인물들, 선비들을 존중하고 양성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따랐던 한 인물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가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 삼국지 원소전에 보면 원소의 초반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소는 풍모가 빼어나고 위험 있는 용모였으며 지위가 낮은 선비도 허리 굽혀 존경했으므로 수많은 선비가 그에게 의탁했다. 이 원소에 대한 모습은 흡사 전국시대 사공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소의 이 모습은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옵니다. 삼국지 배송지 주석에 보면 선비들을 중시하는 이 원소의 행보가 환관들의 눈에 몹시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조충이라는 환관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원소의 애숭이가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인들을 양성하니 도대체 뭘 하려는 생각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환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원소의 행동은, 즉 선비들을 모으고 기르는 이 원소의 행동은 분명 환관들에 대한 반대와 공격 의도를 가진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소 주변에 모인 선비들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정치 결사 조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위태롭게 보였든지 그의 숙부 원회가 나서서 원소를 꾸짖습니다. 너는 지금 원씨 가문을 멸족시킬 생각이냐 이렇게 좀 자중하라고 원소를 숙부가 달랠 정도로 원소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위험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자, 원소의 이러한 양사 행동, 즉 선비들을 모으고 기르는 이런 행동들이 어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지배 권력층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한나라 시대, 즉 전한이 되었건 후한이 되었건 기본적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중앙의 관료들과 지방 호족들의 연합으로 지배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전국시대와 달라진 점들이 이 선비 그룹들이 지방에 호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족화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막강한 가문이 되었다.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의 호족들은 보통 지방의 유력자들이 관내의 우수한 인물들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중앙에 진출해서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향거리 선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추천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기준 중에 수재, 뛰어난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효령,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청렴한 인재라든지 나름대로 유교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관료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한나라의 지배계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한 초기를 지나면서 황실에 아주 공교로운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상하게 황제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황제들이 일찍 죽고 또 어린 황제가 등극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라 지배 권력층에 아주 이상한 변형이 생기게 되는데 선황제가 일찍 죽다 보니 후임 황제가 어린 나이에 즉위하게 되고 따라서 어린 황제가 즉위하니까 그에 따라서 외척이 세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환관들을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실과 조정이 이 외척과 환관들의 치열한 싸움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에 따라서 점차 중앙에 있는 관료들도 외척과 환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고 이들의 영향력이 없으면 지방 요족들, 즉 사족들이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후한의 통치체제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으로 조정은 혼란과 부패로 이어져서 관직이 매간매직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의 무능은 극에 달하는데요. 당시 관료들이 어느 정도 무능하고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로 천거된 사람이 글을 읽지 못하고 효렴에 선발된 이가 부모와 따로 살며 청렴 결백하다는 이들이 진흙처럼 때가 묻고 계책이 넘치는 훌륭한 장수란 것이 닭처럼 겁이 많았다. 당시에 환관과 외척의 지배 아래 관료 집단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방 호족들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과 젊은 학자들이 강하게 이 상황을 비판하고 나섭니다. 환관과 외척은 당장 물러서라.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되돌려라. 나란 일은 올바른 이념에 따라서 법에 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지방 호족 세력들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탕류파, 청류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환관과 외척 세력, 이들의 기대어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위 탕류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일컬어서 청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막상 잡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내놓을 리 만무지요. 소위 외척과 환관과 그 카르텔 조직들이 이들 청류파들을 붕당을 만들어서 조정을 근거 없이 비판한다고 해서 청류파들을 탄핵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당고유화입니다. 당을 지어서 붕당을 만들어서 조정을 어지럽히는 세력으로 뒤집어 씌우고 아예 청류파들을 조정에서 몰아버린 것이 당고유화입니다. 166년, 169년 두 번에 걸쳐서 지방 호족들, 사족들이 이 조치로 인해서 아예 권력에서 배제되어 버린 것이죠. 이 당고유화를 전후로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지방 호족들, 소위 청류파 사족들은 완전히 권력층에서 소외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차로 그들의 불만이 커져가죠.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해서 이들 청류파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원소입니다. 이 원소는 본래 청류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4세 3공의 명문 집안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4대에 걸쳐서 정승을 배출한 집안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분류로 따지자고 한다면 탕류에 속한 집안이었죠. 그렇지만 워낙 명문가문이라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지닌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원소가 이런 정치 구조와 상황 속에서 양사행동, 즉 선비들을 모으고 양성하는 원소의 모습은 이런 정치적인 구조와 상황 속에서 대단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외당했던 선비그룹 호족 세력들, 이른바 청류파 세력들이 이 원소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신경이 쓰이는 집단들은 당연히 환관과 탕류 진영의 사람들이었겠죠. 다시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소의 소개로 돌아가 봅시다. 원소 이 애숭이가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인들을 양성하니 도대체 뭘 하려는 생각인가? 원소가 20대 전후에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데요. 당시 권력자들인 환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소 주변에 모인 선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일종의
정치 결사 조직으로 비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 동안 권력에서 소외당했으니까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선비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무릅쓸 만한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이런 원소 같은 위험인물을 당장 제거해야 마땅하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당대 최고의 가문인 자신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원씨 집안 전체를 척져야 되기 때문에 환관들의 입장에서는 원소를 쉽게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묘하게 원소의 활동 공간이 확보되었고 원소가 스스로 이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젊은 시절의 원소는 참으로 대단한 결단력과 전략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원소가 어떻게 리더십을 획득해 가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소의 조부 원탕에게는 4명의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원소가 이들 중에 누구의 소생이었느냐, 2가지 기록이 존재합니다만 3남 원복의 자식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장남과 차남이 일찍 죽었고 차남 원성의 집으로 가게를 잇기 위해서 원소가 차남 집으로 입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 얼자였습니다. 즉 아버지 원봉과 종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 원성이 아이가 없이 죽자 원성 집안으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장남 원평도 죽였기 때문에 3남 집안의 얼자였던 원소가 졸지에 원씨 집안 전체의 적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와 원솔은 생물학적으로는 이복 형제고 가계상으로는 공식적인 가계상으로는 사촌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당시 지방 호족들은 소위 선비들입니다. 한나라 선비들은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원소가 얼자 출신이라는 것은 정말로 원소를 그들 자신의 리더로 대변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소는 이것을 단숨에 뛰어넘습니다. 이른바 원소의 6년상입니다. 후한서에 이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는 일단 입적이 되었는데 그의 양어머니가 죽자 3년상을 지냅니다. 그리고 입적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던 양아버지의 3년상도 이어서 연이어서 치릅니다. 이른바 6년상을 치른 것이죠. 유교사상에서 3년상을 제대로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더구나 6년상을 치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원소의 행동이 점차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덕분인지 수많은 빈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소는 그 빈객들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나 예를 갖추고 겸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원소를 찾아온 선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의 집안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주변 거리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졸지에 원소는 전국구 스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점차 원소 주변에 선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원소는 청류파의 리더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삼국지 초반에 원소가 반동탁 연합군의 수장이 될 수 있었고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런 원소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젊은 시절의 원소는 대단한 통찰력과 실천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원소는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데 환관과 애척 간의 갈등을 이용하되 외척 세력을 대표하는 대장군 하진과 그동안 소외당했던 황실 바깥의 호족 세력들을 이용해서 환관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원솔은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맙니다. 이후의 영상에서 원소의 이후 행적을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소가 어떻게 해서 삼국지 초반에 당대를 대표하는 리더십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